남편이 죽자 며느리는 나를 하인 부리듯 대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내가 지켜야 할 게 체면이 아니라 내 존엄이었다는 걸. 황혼인생극장 남편이 죽자 날 하대하는 며느리, 그리고 딸의 복수. 지금 눈물보다 뜨거운 인생의 역전극이 시작됩니다. 남편의 이름은 김영호였습니다. 평생 아내 하나 믿는다고 하던 사람이었죠. 그런 남자가 먼저 갔습니다. 심장마비였어요. 아침까지도 당신 된장국 짜다며 웃던 사람이 점심에는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왔습니다. 장례식장에 앉아 있으니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조문객들의 위로는 모두 같은 말이었죠. 힘내세요. 그 말이 그날따라 그렇게 잔인하게 들리더군요. 나는 힘낼 이유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없으니까요. 하얀 국화꽃이 가득한 빈소 안 며느리 수지는 검은 옷을 단정히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멀리서 보면 예의 바른 며느리 같았죠. 하지만 가까이서 보면 그 표정엔 피로보다 불편함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손님 오시기 전에 식사 좀 하세요. 괜찮다. 안 드시면 쓰러져요. 괜찮다고 했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어머니 혼자 사셔야 하잖아요. 그 말에 내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이 아직 영정 속에서 웃고 있는데 그 앞에서 혼자 사셔야 한다라니요. 무슨 말이냐? 아, 그런 뜻 아니고요. 앞으로 혼자 계시면 외로우실까 봐요. 그녀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속엔 이미 분리라는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제 나는 이 집의 중심이 아니라 짐이구나. 장례 마지막 날 밤 나는 빈소 한켠에 앉아 남편의 영정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당신 없으니까 다 변했어요. 집안 공기가 이렇게 차가울 수가 있나요? 그때 문 밖에서 들리는 목소리. 오빠, 이제 장례 끝나면 어머니 혼자 보내드려야 해요. 며느리였습니다. 그녀의 말투엔 미안함이 없었죠. 이제 우리도 애 키워야 하고 집도 좁잖아요. 아들 준호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엄마 혼자 두면 마음이 불편하잖아. 그럼 생활비 보내드리면 되죠. 그날 밤 나는 조용히 울었습니다. 아들이 아니라 세상 전체가 멀어진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한 달째 나는 아들네 집으로 옮겼습니다. 며느리의 말대로 당분간만이라더군요. 이 집엔 향기 대신 방향제가 있었고 정 대신 규칙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여기선 음식 조심하셔야 돼요. 아이가 알러지가 있어서요. 그래. 그럼 김치찌개는? 아, 냄새 나니까 안 돼요. 나는 싱크대 앞에 선 채로 손에 쥔 냄비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래, 냄새 안 나게 살자. 저녁이 되자 식탁 위에 반찬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수진이 내 밥그릇을 따로 놓았습니다. 작은 사기 그릇, 국물도 없이. 이건 어머니 드실 거예요. 같이 먹자. 아, 저희는 채식 중이라. 그녀는 내 앞에서 고기를 치워버렸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식사 중 아들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내일부터 회사 일 바빠서 저녁 늦을 것 같아요. 그래, 일 열심히 해라. 수진이도 출장 있어서 며칠 없을 거예요. 그럼 나 혼자? 네, 편하게 계세요. TV 보시고 산책도 하시고. 그 편하게 계세요는 우리 일에 끼지 마세요로 들렸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방에서 불을 끄자 눈물이 흘렀습니다. 남편 사진이 담긴 액자를 꺼내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당신이 있으면 저 애들이 감히 이렇게 못했을 거예요. 당신이 없으니까 나를 아무도 안 봐요. 그 순간 문 밖에서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우리 생활비 말인데 어머니가 있는 동안엔 좀 줄여야겠어. 전기세도 더 나오고
음식도 더 들어가잖아. 아들의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아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이 식탁에 놓인 빵 한 조각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침은 간단히 드세요. 그래. 아, 그리고요. 세탁기 돌리실 때 우리 옷이랑 같이 돌리지 마세요. 민감성 섬이라서요. 나는 대답 대신 빵을 잘랐습니다. 그녀는 나를 보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세탁물도 섞기 싫은 사이가 되었구나. 이젠 밥도 공기도 따로 먹는 집이네. 며칠 뒤 아들 준호가 출장 간 날이었습니다. 수지는 늦게 들어왔고 내가 준비한 저녁을 보고 조용히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또 이런 거 하셨네요? 그냥 밥 먹을 사람 없을까 해서. 저요? 저 지금 다이어트 중이라 안 먹어요. 그녀는 식탁 위 반찬을 하나씩 덮으며 말했습니다. 음식 냄새가 너무 배요. 앞으로 이런 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순간 가슴 속에서 무언가 딱 하고 부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날 밤 나는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살아있을 땐 몰랐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낮은 자리에 앉을 줄은. 손에 쥔 결혼 반지를 빼서 사진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이 집은 이제 우리 집이 아니야. 그때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번호를 보니 은주, 내 딸이었습니다. 멀리 캐나다에서 일하느라 장례식에도 못 왔던 그 아이. 엄마 요즘 괜찮아요? 괜찮아. 걱정하지 마라. 목소리가 왜 그래요? 뭔가 있었죠? 아니야. 엄마. 그녀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제가 갈게요. 이번 주 안에.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얘는 늘 그랬지. 말보단 행동이 빠른 아이. 며느리의 냉대가 극에 달하던 그 주, 공항에서 한 여자가 돌아왔습니다. 검은 재킷, 날카로운 눈빛, 그리고 다정한 미소. 딸 은주였습니다. 엄마, 이제 그 여자 손에 끌려다니지 말아요. 복수는 내가 할게요. 그날 저녁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엄마, 문을 열자. 딸 은주가 서 있었습니다. 짙은 코트를 입은 채 긴 머리카락에 묻은 눈발을 털며 웃었습니다. 엄마, 나왔어요. 그 한마디에 참았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은주야, 엄마 얼굴이 왜 이래요? 살이 너무 빠졌잖아요. 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냥 딸을 꼭 안았습니다. 그 품이 이 세상 어디보다 따뜻했습니다. 엄마, 며느리 때문에 힘들죠? 아니야. 거짓말. 괜찮다니까. 엄마 눈이 말하고 있어요. 다 참았다고. 은주는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이젠 참지 마요. 내가 다 알아낼게요. 다음 날 아침 며느리 수진이 출근 준비를 하며 현관에서 마주쳤습니다. 어머, 은주 씨 오셨네요? 네. 오랜만이에요. 멀리서 오시느라 힘들었죠? 아니요, 멀리 와도 올 이유가 있으면 힘든 줄 모르죠. 수지는 애써 웃었지만 은주의 눈빛을 피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제 게임이 시작됐구나. 그날 밤 은주는 식탁에서 조용히 며느리의 행동을 관찰했습니다. 수지는 핸드폰으로 계좌이체 내역을 확인하더니 아휴, 요즘 생활비 너무 빠듯하다라며 남편에게 툭 내뱉었습니다. 오빠, 어머님 생활비 줄여야겠어. 그건 좀. 나도 일하잖아. 부담돼. 엄마한테 미안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말을 들은 은주의 손이 멈췄습니다.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밤에 은주가 내 방으로 들어와 말했습니다. 엄마, 저 여자가 매달 받는 생활비 얼마나 돼요? 한 70쯤 될 거야. 그 중에 엄마 몫은 10. 은주의 눈동자가 떨렸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글쎄, 생활비라고 하니까. 엄마, 그 여자는 사람 아니에요.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아빠 유산이 어땠어요? 전세집 반, 적금 조금. 명의는? 절반은 아빠 이름, 절반은 내 이름이었지. 은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럼 그 여자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이제 알겠네요. 은주는 다음 날 아침부터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변호사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혹시 가정상속 관련해서 유언장 위조나 명의 이전 알아보려면? 누가 그래? 그냥 집안 문제요. 확실히 하고 싶어요. 그녀는 모든 걸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말투, 태도, 생활비 이체 날짜까지. 그날 저녁 식탁 위에 며느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은주가 일부러 물었습니다. 언니, 요즘 일 잘 돼요? 그럭저럭요. 근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가 되게 외로워하시더라고요. 그럴만하죠. 그럴만하죠? 네, 사람은 결국 각자 살아야 하니까요. 은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웃었습니다. 그 말 나중에 꼭 기억해요. 며칠 후 은주는 은행을 방문했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아버지 통장 내역을 요청하자 직원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최근에 상속 관련 상담 기록이 있는데요. 누가요? 김수진 씨요. 그 순간 은주의 손이 꽉 쥐어졌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역시 아빠 죽은 지 얼마 됐다고. 벌써 상속을 계산했네. 그날 밤 은주는 거실에 있던 며느리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니, 우리 아빠 유산 얘기 들었어요. 어머, 그게 왜 갑자기? 상속은 가족끼리 나누는 거잖아요. 근데 가족이 아닌 사람이 나누려 하면 그건 절도죠.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언니, 사람을 하대할 땐 신중했어야죠. 엄마는 그냥 참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난 달라요. 그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 속엔 며느리가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오는 사진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거 오늘 찍은 거예요. 설마 우연은 아니겠죠? 수진의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은주 씨, 오해예요. 오해? 그럼 다음엔 경찰서에서 얘기할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칼처럼 차가웠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제야 내 딸이 돌아왔구나. 아빠의 피, 내 눈물, 그 모든 걸 닮은 아이. 은주는 내 방에 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울지 말아요. 그 여자한테는 진짜 복수가 뭔지 보여줄 거예요. 은주야, 그런 건 하지 마. 엄마, 복수가 아니에요. 정의예요. 그녀는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엔 아빠의 도장, 결혼증명서, 그리고 아빠가 생전에 썼던 손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내 재산은 아내 윤정이와 딸 은주에게 남긴다. 엄마, 이게 아빠가 남긴 진짜 유언이에요. 그걸 내가 언제? 이사 도와드릴 때 아빠 책상에서 찾았어요. 이제 사용할 때가 왔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여보, 당신 딸이 당신보다 더 강한 어른이 됐네요. 며느리 수지는 요즘 불안했습니다. 내가 말을 아낀 것도, 딸 은주가 집안에 머무는 것도 그녀에겐 불길한 기운처럼 느껴졌겠죠. 그날 저녁 은주가 일부러 말했습니다. 언니, 혹시 아빠 유산 얘기 들으셨어요? 네. 그게 요즘 다시 정리 중이라서요. 정리요? 네. 변호사 통해서요. 엄마 명의로 된 건물 일부를 처분할까 해서요. 그 말에 수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럼 그건 다 어머님 명의예요? 네.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다 넘기셨어요. 아, 그렇구나.
그녀는 그날 밤 남편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오빠, 어머님 재산이 생각보다 많나 봐. 글쎄, 그런 얘기 하실 분이 아니잖아. 아니야. 나 이상한 느낌이 들어. 은주 씨, 뭔가 꾸미는 것 같아.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눈치챘구나. 하지만 늦었어. 다음 날, 은주는 일부러 가짜 유언장을 만들어 책상 위에 올려뒀습니다. 겉봉엔 이렇게 적혀 있었죠. 김영우 유언장 비공개 보관용. 그걸 본 수진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밤늦게 모두 잠든 줄 알고 거실로 나와 봉투를 들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고 안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모든 재산은 아내 윤정희에게 일임하며 딸 은주에게 법적 후견권을 위임한다. 그녀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게 진짜라면 난 아무것도 못 가져가잖아. 그녀는 곧장 핸드폰을 꺼내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변호사님, 상속 재검토 가능하죠? 예, 비밀이에요. 하지만 그 통화는 이미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은주가 설치해둔 음성 기록 앱 덕분이었죠. 다음 날 은주는 며느리에게 일부러 물었습니다. 언니, 어젯밤에 변호사랑 통화하셨죠? 네. 무슨? 이거 들어보세요. 은주는 휴대폰을 켰습니다. 그 안에서 들려오는 며느리의 목소리. 변호사님, 상속 유언 무효화시킬 수 있나요? 수지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뭐가 아니에요?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재산 얘기부터 해요? 그때 내가 방에서 나와 말했습니다. 수진아. 그녀는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그래, 내 말대로 이제 혼자 살지 뭐. 죄송해요. 제가 욕심이 앞서서. 욕심? 그건 사람의 본능이지. 근데 그 욕심이 사람을 짓밟으면 그건 죄야. 나는 천천히 은주의 쪽을 바라봤습니다. 은주야, 가져와. 은주는 두꺼운 봉투를 건넸습니다. 그 안엔 진짜 유언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본인은 배우자 윤정희와 딸 은주에게 모든 재산을 공동 상속함. 수진아, 넌 이제 아무 상관이 없어. 이건 법이 정한 거야. 그녀는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기회는 살아있는 동안 주는 거야. 죽은 사람 재산 앞에서 구걸하는 게 아니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여보. 이게 당신이 남긴 진짜 복수야. 당신이 사랑한 사람들을 다시 사람답게 만들어준 거. 며칠 후 수지는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였고 나는 그에게 말했다. 괜찮다. 사람은 잘못된 짝을 만나봐야 진짜 어른이 되는 거야. 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나 너무 미안해요. 괜찮다. 이제라도 봤잖아. 사람은 돈 때문에 바뀌는 게 아니라 돈 앞에서 진짜 얼굴이 드러나는 거라는 걸. 그날 밤 은주가 내 옆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끝났어요. 그래. 근데 왜 이렇게 허하냐? 그게 복수의 끝이에요. 속은 시원한데 마음은 텅 비어요. 그래도 내 덕분에 내가 사람답게 살았다. 나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따뜻한 손이 내 인생의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건 돈이 아니라 우리 모녀의 강인함이었구나.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햇살을 맞이합니다. 여보, 당신이 떠난 자리에 이젠 내가 다시 서 있어요. 며느리가 집을 나간 뒤 며칠 동안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텅 빈 식탁, 조용한 벽시계, 그리고 오래된 액자 속에 남편 미소만 남았죠. 여보, 다 끝났어요. 그 사람은 떠났어요. 나는 그렇게 속삭이며 남편의 사진을 닦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액자 뒤에서 낡은 편지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정희에게. 혹시 내가 먼저 간다면 내가 외롭지 않게 누군가가 곁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은주에게는 복수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하는 거다라고 꼭 전해줘. 나는 그 편지를 읽고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얼마나 상처받을지도, 딸이 얼마나 날 지키려 들지도. 그날 밤 은주에게 그 편지를 보여줬습니다. 엄마 아빠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그래. 아빠는 참 현명한 사람이었지. 복수는 시간이 한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아마도 미워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손으로 무너진다는 뜻 아닐까? 은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전 엄마가 당한 걸 잊을 순 없어요. 나도. 하지만 우린 이미 이겼어. 돈보다 마음을 지켰잖아. 며칠 뒤 수진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그땐 정말 몰랐어요. 그래 알겠다. 용서해 주실 수 있나요? 용서는 내 몫이지만 기억은 내 몫이야. 살면서 평생 그 기억 잊지 말아라.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게 진짜 복수구나. 그녀가 평생 나를 떠올릴 때마다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것.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한 방이야. 시간은 흘러 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나는 동네 노인정에서 작은 글쓰기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두 번째 인생을 위한 편지. 첫 번째로 쓴 글의 제목은 남편이 죽자 날 하대하던 며느리에게 고맙다. 내 덕분에 나는 나를 되찾았다. 사람은 미움을 통해서도 배운다. 그리고 나는 사랑을 더 단단히 배웠다. 그 글이 입소문을 타고 신문에 실렸습니다. 고부간의 진짜 복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요. 어느 날 우체통에 작은 편지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수진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땐 미쳤던 것 같아요. 어머니의 글을 읽고 많이 울었습니다. 저도 이젠 사람답게 살고 싶어요. 나는 편지를 접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그게 아빠 말대로 시간이 하는 복수구나. 딸 은주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엄마, 이젠 정말 끝났어요. 그래. 근데 이제 뭐하고 살 거예요? 글 써야지. 살아온 이야기, 그리고 살아갈 이야기. 은주는 웃었습니다. 그럼 제목은 복수는 시간에게 맡겨라 어때요? 좋네. 그게 우리 인생 제목 같네. 저녁 노을이 들창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붉은 햇살 아래 나는 남편의 영정 앞에 차 한 잔을 올렸습니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요. 복수는 내가 아니라 시간이 했네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슬프지 않아요. 당신도 딸도 나도 다 자기 자리로 돌아갔으니까. 창문 밖으로 봄꽃이 흩날렸습니다. 바람이 따뜻했습니다. 그 바람이 내 볼을 스쳤습니다. 그건 마치 남편의 손길 같았습니다. 사람은 미워하는 만큼 늙고 용서하는 만큼 젊어진다. 복수란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자신을 되찾는 일이다. 그녀는 그렇게 눈물로 시작한 인생을 미소로 마무리했다. 오늘도 황혼 인생극장은 말합니다. 진짜 복수는 당신이 다시 웃는 그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또 다른 인생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사연도 기다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